자,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이상 토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대답하는 이상 토크. 영상으로 보는 만평인데요.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첫 번째 순서는요. MB 전 대통령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드셨나 봐요. 뭐 나이 들면 다 이래요. 알겠습니다. 나이 좀 더 먹어볼래요? 아닙니다. 뭐 자연스럽게 먹는 거니까. 그래. 자, 요즘에요. 독도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지난 2012년 MB 전 대통령께서는 독도를 갑자기 갔다 오셨거든요. 그때 왜 가셨어요? 울릉도 동남쪽 막 100길 따라 200리 예.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래서 가신 거예요?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예. 고맙습니다. 노래에 다 대답이 있는 거군요. 근데요, 그때 그걸 다녀오시고 나서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가 수준 낮은 외교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한 말씀 하신다면. 아니 내가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원수가 가는데 이거 뭐 문제 있습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 부러워서 그랬다. 이해찬 총리 독도 한번 갑시다. 아, 뭐 청계천 먼저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는 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청년들과 독도를 방문하셨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잘 갔어요. 어, 전용기가 있는데 전용기가 있나? 잘 갔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대답 같기도 하네요. 새들도 독도로 가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계천 얘기하셨는데 청계천. 15일입니다. 청계천을 산책할 계획인데 무려 2시간을 산책했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MB 전 대통령에게 청계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운명입니다. 운명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아, 내 사업을 했잖아. 그래서 가시는 겁니까? 그럼 혹시 그날 네. 이재호 전 의원하고 같이 가십니까? 같이 가야죠. 아니면 유인촌 전 장관? 근데 다 불렀어. 아, 다 불렀다고요? 어. 근데 올 놈들만 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 만에 가시는 건가요, 청계천을? 그 이재원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꽤 된 것 같아. 더 이상 뭐 말씀 이상은 그 같이 갈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네. MB 전 대통령 이제 들어가시고요. 또 가야 돼? 예, 다 됐습니다. 그래요. 자, 좀 다음은요. 요새 책방 주인이 되셔서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죠? 문 전 대통령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 배우 그리고 책방 사장 문재인입니다. 영화 배우라고 이제 소개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책방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책방. 지금 책방 연지 일주일 만에 10,000명 넘게 찾아왔고 책이 5,000권 이상 훌쩍 판매했다. 요즘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그야말로 문전성시다. 아, 문전성시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시했다. 아, 그런 뜻입니까? 그거? 그거 아닙니까? 오. 하하하. 근데요, 얼마 전에 이 책방 여는 것 관련해서 따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보다 책방 지기가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하신다면. 하하하하. 그럼 뭐 다시 출마할까요? 그럴 수도 없고 저희 딸이 저를 걱정해서 예. 그런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영화도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 좀 영화 할 초점 겁니다.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하하하. 근데 이 책방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혹시요 마음의 빚을 갖고 계신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책방을 내줘서 북콘서트 할 생각 있으세요? 뭐 조국 예. 전 장관은 마음의 빚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근데 뭐 열 계획은 없으시고. 잊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또 조국 얘기입니까? 곤란하시나. 하하. 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화 찍은 거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신 분도 있고요. 뭐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특히 다큐 영화 찍은 걸 보고 아니 이래서야 어디 잊혀지겠나? 잊혀지고 싶다고 한 거는 그냥 해본 말이냐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아니 영화를 예. 제가 찍힘 당한 거죠. 그래도 허락을 했으니까 당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다큐 영화예요. 예. 찍는다 그래서 예. 그래라 그렇게 합시다 예. 한 것이지 제가 연기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럼 소극적으로 찍힘을 당했다. 아 그렇죠. 아, 하하하. 그 영화는 혹시 다 보셨습니까? 나온 거? 당연히 봤죠. 관심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훈 앵커보다 저 잘생겼죠?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까지 대답 안 하시네요. 예. 아, 자, 좋아요. 다음은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아마 바쁘게 하고 한미가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준비를 아마 바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어로 제가 인사를 드릴까요? 어떻게 연습 중인데 지금? 해보시죠 한번. 오하요 고자이마스. 와타시와 윤데스. 노 문재인. 아임은 영어죠.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상 토크에 윤 대통령 자주 나오시는데 저번에 나왔을 때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성과가 환한데요. 있다 보니까 오. 그러니까 얼굴도 밝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이거 피부 미백 효과 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느낌이 오죠 다. 지금 일요일 날 와서 월요일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데 숯불 불고기를 대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필 왜 숯불 불고기입니까? 그럼 맛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 숯불을 딱 넣어가지고 불 올라와요. 그럼 살짝 비켜주면서 오. 그러면 이제 고기 딱 넣고 예. 쌈 싸 먹으면서 얼마나 그 영양가가 풍부합니까? 채소랑 같이. 근데 일본 갔을 때는 오므라이스 대접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숯불 불고기를 대접하면은 숯불 불고기가 훨씬 더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오므라이스는 그 계란 지단 하나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 숯불 굴비는 그거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거 양으로 또 승부하면 되는 거지. 근데 숯불 불고기가 더 비싼데. 그거 맛있잖아요. 그거. 맛있으면 그 0칼로리고 맛있으면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혹시 술은 준비하셨나요? 그건 제가 그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청주로 제가 아주 준비할까 합니다. 저번에 그 소맥 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 청주. 청주. 알겠습니다. 청주가 그 충북 청주인가? 아, 참. 누가 안 웃었어? 그거.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다 적어놔. 그거. 예. 좌파 패널들이야 뭐야 이거. 자, 이번에는 이 국내 현안 얘기 좀 하나 예, 드리겠는데. 그러시죠. 아니 일본 총리도 만나시고 뭐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신다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죠? 내일 비 온다 그러는데. 그래요? 예, 해가 뜨게 할 수는 없나? 알겠습니다. 그 해도 저거 좌파 패널인가 저거? 그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오신 분 있습니다. 안 의원 좀 모시겠습니다. 안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만쳤습니다. 요즘에 표정이 이렇게 좀 뭔가 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오늘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게 되갚은 말이다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요즘에 예.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해야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걸 좀 본따서 되갚아 주셨는데 대갚은 거. 근데 저 오늘- 소심하지 않아요. 오늘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애정이죠. 애정이요? 네, 소심하지 않아요. 그게 답니까 이유는? 네. 애정이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혹시 네, 지금 지역구가 분당 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내년 공천 좀 걱정하세요? 걱정 없습니다. 저는 지역 현안 쭉 보면서 예. 자연도 산책을 하고 풀도 보고 그럽니다. 아, 풀이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풀, 뷰티풀. 갑자기 분당감 얘기하는데 뷰티풀 얘기를 하시네요. 네. 혹시요 지금 태용호 의원도 공천을 많이 걱정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태용호 의원 지역구인 혹시 강남 갑은 관심 있으세요? 갑.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왕의 권위 아닙니까? 아, 왕이 길을 가다 넘어지면 뭡니까? 예. 킹콩. 아하하, 재밌어. 까마귀 나는 같습니다. 이런 놈이 좋더라. 알겠습니다. 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안녕. 예. 자,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부터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본 문제라든지 공적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2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내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정치와이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데요.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만나는 것 괴념치 않겠다. 자, 그렇다면 본인을 만나기 전에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도 상관이 없다. 이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금 정무수석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당대표부터 만나는 게 먼저다는 취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방금 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거 괴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좀 생기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속보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이겁니다. 그대로 되갚은 안철수, 나는 의심한다 이 뜻일까? 앞서 전해드린 이상 토크에서 안 의원 나오셨죠? 이 얘기 좀 하셨는데 뭐 애정이 있어서 영상 만평에서는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진짜 이유가 뭔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있고요. 앞서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얘기도 있습니다.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안는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후보들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무 개입성이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받아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하고 김유정 전 의원님은 이 안철수 의원의 지금 이 물음표가 찍힌 이 생각이 뭘까를 좀 이따 설명해 주면 되는데 앞서서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겪었던 일들이 여기 정리돼 있어요. 대선 때 단일화, 전당대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받아친 말도 있고요. 자, 이런 걸 겪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이 파문과 관련해서 저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좀 하나씩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용산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래서 저 물음표. 예, 지금 용산에 하고 싶은 말. 근데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뭘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철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철수라고 저는 철수하지 않는다. 그 철수는 어디에서 철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정치 세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아, 또 영상과의 관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어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긍정적인 평을 해서 대통령의 그 속내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진복 수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충고성 발언을 한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척을 지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이거는 오롯이 이진복 정무수석을 향한 말일 뿐이다 이겁니까? 저는 관심을 끌 만한 멘트를 생각해내신 것 같고 아. 사실 이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예. 먼저 안철수 의원께서 윤한연대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마치 특정한 후보를 염두에 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다라고 예.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경고성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먼저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이렇게 할 일도 없다라는 이제 순서에 관련된 표현이었는데 예. 지금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언론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고 예. 더불어서 나도 있다라는 이제 어떤 존재감에 대한 표시. 그럼 용산에 어필. 지금 나도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많이 드러나 있지 않으신데 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의 특정 정치 세력을 같이 들어왔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두각을 나타내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어쨌든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본인도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러니까 나 지금 정치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저런 말을 꺼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이 총선 전에 뭐 당을 차리니 예. 이 정치 세력과 결별해서 아. 차리니 어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른바 일부. 제3당 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3당이라고 표현하기까지 뭐 해도 예, 예. 일부 공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정치 세력이 예. 당을 만들거나 다른 당에 나가서 합친다라는 이제 이런 일부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들을 놓고 보면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여기서 뭐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용산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먼저 좀 추정해 주시죠. 저는 뭐 윤기찬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해봤고요. 예. 지금 딱 저 빈칸을 봤을 때 그야말로 속내를 얘기해 보라면 예. 쌤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한테 그러더니 뭐 이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사전 투표 직전에 정말 예.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편의점 캔맥주를 사다가 극적으로 이제 밤사이에 이루어졌다. 저희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아 드디어 단일화가 됐구나 이런 소식을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대선 과정이 있었고 또 인수위원장을 했고 예. 또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심지어는 색깔론까지를 아. 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복 수석의 그런 이야기들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본인이 단일화를 위해서 했던 결단에 비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뒀을 텐데 심지어 이제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보나 보수 진영을 떠나서 안철수 의원에게 색깔로는 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예. 하셨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참았고 타이밍 뒤늦게 이제 뭐 한마디를 하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주 적시에 안타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모욕감 예. 또 지금 할 얘기들을 그대로 되갚아준 셈인데 예. 그렇게 나를 그 윤한연대 얘기했다고 그렇게 모욕 주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부가 예.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뭐 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겉으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속내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 봐 쌤통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종욱 변호사께요.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래도 많은 분 알고서 듣고 계시니까 내년 총선 즈음에요.
안철수 의원의 지금 지역구 아까도 이상 토크 잠깐 나왔거든요. 분당 갑인데 이거 공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이제 저 칸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예. 제 생각하고 이게 똑같은 답이 없어서 예. 조금 이거 먼저 좀 한 말씀해 말씀 보시죠. 드리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거는 반어법으로 보면 돼요. 이 말은 이게 부적절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고한 거다. 옛날에 저 이진복 수석의 경고는 뭐냐면 예.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윤안 연대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런 강조했어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아니 대통령하고 일개 후보하고 어떻게 연대가 되느냐. 예. 이런 게 부적절한 말을 하니까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청와대가 안 나섰을 텐데 너 부적절한 예. 말을 하니까 나섰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안철수 이번에 의원이 되돌려 준 것도 예. 결국에 이진복 수석이 공천 개입 잘못을 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천 개입 한 게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일 안 했으면 나도 이게 비판 안 할 텐데 예. 왜 이렇게 개입했느냐. 이렇게 저는 그런 뜻으로 되돌려 준 거다. 서로 이게 부적절한 걸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때는 청와대가 안철수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했고 이번에는 안철수 반대다. 의원이 볼 때 이진복 수석이 그 발언했다. 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비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 문제는요. 예. 뭐 제가 보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김은혜 수석이 원래 자기 지금 지역 있단 아닙니까?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대통령실에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은혜 수석이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전망하세요? 거기 가서 이게 다시 내 지역이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돌려달라. 이게 도리상이나 여러 가지 이게 힘들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는 이게 기회를 더 줘야 되고요. 그 지역은 이게 김은혜 지금 수석이 욕심내면 안 되고 예.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일단 이 얘기가 사실은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하면서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가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시각은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 말대로 에이 그게 가능해? 라는 쪽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뭔가 수상하도 너무 수상해?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 정수석 그때까지 못할걸요.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예.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저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수십 명 내려온다 그러는 내려와 봐도 당신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화살을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뭐 공천을 거론해서 뭐 무슨 뭐 압박을 가한다, 딜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예. 그 국민들은 누구나 지금 국민의힘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누가 당 지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어지간한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또 뭐 무슨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막 고발도 하고 잘하잖아요. 예. 태영 의원이 거짓말을 지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 자, 윤경호 소장님.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의심하는 쪽도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데요. 일단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래도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 때문에 공천 얘기, 공천 걱정하게 되거든요. 혹시 공천을 의식한 자기 정치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런 불안감의 발로다.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저기는 뭐 정무수석이라고 거창하게 붙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비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비서가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은 하지만 예. 저런 주변에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언행이나 꼬투리를 잡혔다는 건 그건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당연히 국민의힘 내의 구성원들에게 읽히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남은 상황에서 용산이나 아니면 용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 주로 윤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을 몇 명 정도 징발을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더라. 예. 이런 근거가 있든 없든 얘기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저런 얘기가 딱 거기 하나 더해지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얘기에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진복 수석이나 강력히 예. 부인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이 꿩이라는 동물을 또 생각했습니다. 예. 꿩은요, 지가 궁지에 몰리면 일단 지 대가리를 어딘가에 쳐박고 눈을 감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몸을 숨긴 걸로 생각하고 지가 한 행동으로부터 예.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지를 쳐다보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해요. 지금 영락없이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이진복 수석이 저렇게 부인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 예. 저게 이 상식을 갖고 보는 분들은 과연 저 거짓이구나라고 예. 얘기할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지어낸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지어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이 결국 공천을 둘러싼 이 각자 도생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지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의 시선은 존재하는 거고 당내에서도 약간 시선이 갈리고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죠. 엄격히 말하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잡혔는데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겁니다.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됐어요. 어제 밤에 갑자기. 왜일까입니다. 왜일까. 여기 보면 취소된 다음에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거예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인 걸까? 아니면 당대표가 두 최고위원하고 만나는 게 이제 불편해진 건가? 아니면 회의 때 또는 회의 끝나고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좀 더 보죠.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일정상 불가능했다. 이게 일정이 오전 9시 한 40분부터 시작되는데 최고위원회 9시에 하게 되면 언제 거길 가냐? 그래서 취소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윤기찬 변호사. 이런 중요한 취소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일정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좀 앞당겨서 회의하잖아요. 8시 반, 8시에 해도 되잖아요. 좀 1시간 일찍 나오세요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시간을 당기는 건 안 하고 그냥 아예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거 혹시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예고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본인의 일정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책위 의장 등이 최고위원 구성원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힘들었다 이 말이고 일각의 시각처럼 두 징계 이런 절차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뭐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SNS도 있기 때문에 뭐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 말은 일찌감치 하거나 아니면 이거 못하니까 오늘 오후에 하시죠라고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더라도 미리 그러면은 이번에 목요일 회의는 취소합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거나 갑자기 전날 밤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그냥 막 갑자기 잡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최고들의 또 일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위 취소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고 저기 최고위에 나와서 발언 자체를 막았다고 해서 말씀할 기회를 다 뺏을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이게 어떤 징계의 조짐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컨대 뭐 분위기 때문에 나와서 어색하기 때문에 최고위 취소했다. 이것도 좀 원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위를 취소한 거를 보면 이 하나를 보면 징계의 수위가 좀 강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취소했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 같아요.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의 말씀에 공식적인 말씀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오전에 취소된 것은 다른 일정상 너무 바빠서다. 지금 이 설명인데 글쎄요. 많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미묘하고 공교롭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고요. 다음은요.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참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지적이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쿠 작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의 모든 신상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으로 있지만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하면서 누구 지시를 받거나 여기서 누구 눈치를 보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을 향한 집단 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친윤 실세라고 꼽히시는 이철구 사무총장도 이거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태도는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의 내용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였던 어떤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당당함, 사실은 상황은 당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래요? 이 당당함의 배경 근거는 뭘까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진복 수석의 말이 정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확신에 가깝게 좀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근데 분명히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에는 태영호 의원의 이런 그 발언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지금 점점 이 상황이 좀 커지고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지금 의혹에까지 이르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김재원 최고의 그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꼬꼬무처럼 그 지방의원 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돈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무슨 뭐 청년 보좌관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시기니까 계속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더 그 사건이 생겨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더 걱정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음성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도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라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했던 지도부가 같이 윤리해서 병합심사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고요. 또 이게 실제로 사실이 아니려면은 이진복 수석이 그냥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화를 냈어야 되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공천 개입건으로 그때 수사를 맡고 기소했던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앙지검장으로서 아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거는 진실 규명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은 이진복 수석 얘기로 그냥 나는 아니야 안 했어 이렇게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는 그 보도가 되고 나서 복귀를 해보니까 일련의 굉장히 정부의 이 정권의 옹호적인 발언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외교청사에 나온 얘기도 한일 관계 뭐 미래를 밝히는 그런 뭐 좋은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조차도 어리둥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상황들이 오히려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에게
중징계를 내리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선전포고의 장이 돼버려서 국민의힘이 더 지금 아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지금 앞서서 전에 영상도 있었고요. 화면도 있었는데 오늘 회의가 취소가 됐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태영호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게 어디 공감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굉장히 쓴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요.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예를 들어 뭐 6개월, 1년 이런 중징계를 받을 거면 사실상 좀 공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중징계가 나오면은 불복해서 또 가처분 신청 이준석 전 대표 사실처럼 가처분 신청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최고위 취소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이제 뭐 일정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결국 이제 두 분 최고위원한테 마이크를 안 주겠다. 말할 게 안 주겠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윤기찬 변호사하고 다른 설명을 하시네요, 지금. 중징계가 상당히 예상되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예. 그런데 중징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요. 만약에 지금 유출된 녹취는 태영호 의원의 보좌진이 녹음한 걸 유출된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이 녹취록만 보면 제가 보기에 태영호 의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진복 수석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본인 설명에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보좌진 다 모아놨고 예. 결국에 청와대 수석이 범죄자라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런 이게 거짓말을 보좌진한테 했다. 예. 이 자체는 이게 엄청난 저는 중징계 사유다. 지금 녹취록만 보면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 이게 녹취록이 전성시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저는 태영호 의원은 이진복 수석하고 이게 대화할 때 녹음을 안 했을까? 이런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즘 이게 이준석 대표도 자동 녹음한다 그랬어요. 요즘 이게 제가 본 정치인은 자동 녹음 안 하는 정치를 저는 못 봤어요. 자, 만약에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 그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게 태영호 의원이 중징계했을 때 혼자 그냥 죽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태영호 의원을 뭐 징계 1년을 하든 2년 하든 뭐 그거는 이게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거예요. 태영호 의원 혼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하고 대화한 게 녹음되게 들고 있다. 그럼 이게 이진복 수석이 진짜 공천 개입 말을 했다. 그냥 지금 또는 최고위 말을 했다.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다면 저는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이 됩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건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부분 국민의 관계자는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녹음을 태영호 보좌관만 하겠습니까? 태영호 의원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때 녹음이 안 될까요? 이 녹음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앞으로 되면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이 되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그냥 징계당했을 때 뭐 가처분하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가처분해도 이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정당 내부의 일은 법원이 개입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치적으로 내가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나도 내가 아는 걸 다 폭로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래 갔을 때는 저렇게 엄청난 파문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 마지막으로 상황이 이러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다른 시나리오를 좀 뭐 모릅니다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무슨 민생 챙기고 이런 거 한다고 뭐 시리즈 발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은 지금 뭐 엉뚱하게 막 움직이고 어수선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체적인 위기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밖에서 얼마나 싸늘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 위기 자체보다 위기에 대한 사후 수습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루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려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전 처음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 그 근거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태극기 부대라고 총칭이 됐던 일부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전화든 뭐든지 간에 격려나 아니면 응원 이런 것들을 한 건가. 또 하나는 지금 태영호 의원이 어찌됐든 강남 갑이라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구의 구민들이 유권자들이 태영호 의원에게 아니 흔들리지 말고 떳떳하게 꿋꿋하게 계속 버티세요라고
밀어주는 건가.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아마 신문 방송을 보는 분들 치고 태영 의원에게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 거예요. 아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 한 얘기가 예. 이미 지도부의 뜻일 것 같다. 김기현 대표의 뜻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한마디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예. 뭐 거짓말을 태영 의원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입 밖에 내고 싶었을 텐데 참았는지 모른다라는 짐작이 갈 정도인데 예. 그 얘기는 대통령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대통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질책을 하고 강하게 뭔가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한 그 자체가 예. 이번 사태를 빨리 강력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예.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에서 살아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수선해요. 지금 여당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뭐 하나가 잦아드는가 싶으면 다시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진상, 김용 전자발찌 석방, 보석 석방이라 그러죠. 근데 조건이 전자발찌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문이 오늘 열렸는데 과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심사라는 거예요. 당대표직을 멈춰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 중인 겁니다. 자, 그럼요. 먼저 요 하얀 글씨로 된 요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이 허용이 됐어요. 보석. 그러니까 그동안 뭐 방어권 행사 기회달라 이런 이유로 이제 보석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요. 구속 만료가 오늘로 사흘 남았는데 보석이 허가가 됐어요. 그리고 조건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몸에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인 증인 등 접촉 금지. 이건 아마 증거인멸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했나 보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요 얘기 좀 간단히 해보겠는데 앞서서 뭐 정진상 전 부실장도 똑같은 조건과 함께 보석이 허용이 됐거든요.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거 윤기찬 변호사하고 소정욱 변호사 두 분 나오시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윤기찬 변호사. 사흘 뒤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앞두고 보석이 된 거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흘 이후면 나가기 때문에 보석을 해준 거예요. 아,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김용 그 피고인에게 오히려 김용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인한테 달갑지 않은 그런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6개월 이후면은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풀려지면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주거지 제한에다가 접촉 금지 그다음에 뭐 부착까지 뭐 있잖아요. 많아요 지금 뭐가. 예전에 성범죄 때만 부착했던. 뭐 위치 추적기까지 다르라고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붙여서 풀어준 건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이 그 풀려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저런 부분은 몇 번 있었어요. 계속 저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을 빨리 취소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직권 보석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합니다. 아, 그럼 이거 재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통 신청 안 하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김용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증거인멸 안 하고 저 준수사항 잘 지키면 돼요. 그럼 뭐 특별한 문제 없을 거고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풀어주는 그거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꾸는 재판부의 어떤 직권행사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김용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김용 전 부원장의 이제 변호인 측이 미리 그때는 구속기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 보석 신청을 한 건데 당시에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보석을 속박해 달라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 이 뜻이 되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증인신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주로 피고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의신문사항을 작성하게 되고 예. 방언 논리를 작성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갇혀 있는 분 매일 그 가가지고 또 만나서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 나와서 본인이 접촉할 사람 접촉하고 근데 인멸의 의미가 아니고 예. 본인이 이제 필요한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사실관계 듣고 예. 변호인과 재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석방돼서 사회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통 저희가 구속하기 전에 재판에서 재판부가 실질심사할 때도 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 기각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풀려 있는 것이 재판 준비 차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방어권 차원에선 유리하지만 예.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를 본인들이 비교해서 형량하죠. 지금 저 석방된 상태인 유동규 씨를 의식한 건가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석해서 오늘 나온 뉴스고요. 소정욱 변호사께는요. 앞서 정진상 전 부실장도 이미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시각이 아니 그럼 김용 전 부원장도 이제 석방이 됐고 정진상 전 부실장은 이미 석방이 됐어요. 그럼 둘 다 석방된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보석 석방을 구속보다 못한 석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법원이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예. 두 가지를. 어떤 겁니까? 첫째는 이제 그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둔 취지를 생각해야 돼요.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제한한 거는 재판을 신속하게 해라.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가능하면 이게 웬만하면 1심을 6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속 6개월로 기간 안에 하라. 예, 빨리 하라는 뜻으로 6개월을 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재판부는 선거법이고 송철호 사건이고 보면 이게 몇 년 가잖아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지연되면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재판부가 물론 이게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예. 정말 이게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재판부가 했는가? 예. 이런 이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이게 신속한 재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재판이 이게 몇 년씩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직권보석 제도도 이게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렇게 3일 넣어놓으면 3일 전에 이게 완전히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이걸 3일 전에 전자발찌도 차고 온갖 이게 제한을 해버리면 예. 이거는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구속보다 못하는 집에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보석이 관행이 맞는가? 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어요. 구속기간 다 돼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거를 집으로 제한하면 계속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법을 편법이죠. 우리 법은 6개월만 구속하고 예. 나머지 다 풀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 못하면.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혹한 주거 제한을 붙여서 구속처럼 해가지고 이게 보석해주는 그 관행 이건 이게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치 추적기 보석 석방 앞서서 정진상 정부시장도 같은 조건 뭐 이래갖고 이제 주목을 받은 내용인데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네요. 사실은 석방되긴 했지만 이게 뭐 구속이나 뭐 진배 없는 사실상 집에서 구속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고요.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오늘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권리당원들 일부 권리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니 당원 당규에 보면은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지 안 시킵니까? 이걸 문제 삼으면서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양측에 3주간 의견자로 제출할 거 명령했다.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근데요, 이것도 법원에 신청 접수한 지 6주 만에 이제 처음 열린 거예요, 처음. 이게 또 한참 더 걸리겠군요, 지금. 자, 이거 간단하게 윤기찬 변호사. 이런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저게 이제 신문은 종결이 된 거고요. 예. 당사자 불러서 물어보는 절차는 종결이 된 거고. 끝났고, 오늘로 끝난 거고. 그렇죠. 심리는 이제 3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서면 제출하고 뭐 소명자료 제출하고 하는 것들은. 근데 3주 이후에는 언제 결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럼 3주는 일단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민사처럼 이제 선고일이 이게 잡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법원이 언제 할지를 본인들이 그냥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마음인 건가요,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뭐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숙됐는지 얼굴 본인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다른 예에 비춰보면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하고의 경선 단계에서 이 경선에서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한번 있었어요. 예. 그거 15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오래 걸렸네, 6주나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해 보건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봐서. 그렇죠. 이게 가처분이라는 거 빨리 하려고 가처분을 하는 것인데 권한 소송은 따로 있습니다. 당대표가 효력이 없다라는 확인 소송 등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권한 소송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처분 신청의 예후는 좋지 않다. 이 진행되는 그 절차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손정욱 변호사도 뭐 하실 말씀 제가 보기 가처분 저 결과는요. 뭐 우리가 이게 그 100%는 없지만요. 제가 보기 99.9999% 기각된다. 기각이다. 이렇게 안 볼 수밖에 받아주는 없는 거네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인용된 거 있잖아요. 그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서초동과 여의도의 거리는 멀수록 좋은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주 부적절합니다. 정당이라는 거는 당원들의 자율적 결사체예요. 우리가 당원을 어떻게 바꿔서 당무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신임했다면 제만큼 이게 방송에 이재명 대표 많이 비판한 분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 법리는 저 직무정지 가처분 이거는 인용될 수가 없고 저렇게 돼서도 안 된다. 그러게 당원들과 의사에 맡기게 된다. 판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하셨는데 오늘은 비판한 내용이 아니네요. 이건 기각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법조인 시각에서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두 분은. 자, 이 얘기 좀 정리하고요. 아까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새로 원내대표가 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뭐 미리 만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난다는 조건이 깔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관련 영상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일주일 뒤는 취임 1년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또 나름대로 알고 계시니까요. 네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의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오전에 이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지금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원내대표부터 만나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치 보고 뭐 이런 거 꺼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일단은 잘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협력의 정치 말고 야당 대표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취임 1주년 되기 전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한 5-6번 이상 만나자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당이 좀 안정이 되면 이라면서 이제 말 끝을 흐리셨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당이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은 제1야당을 넘어서 예. 제1당이죠, 원내. 그러면은 함께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현안이 상적한데 대통령이 왜 툴툴 털고 만나지 못하실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박강원 대표가 원내대표 만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대표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 만나는 거나 괜찮다.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박강원 대표가 이제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의 누구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이 꼬여 있는 이 정치를 좀 복원하고 그리고 산적한 현안들을 조금 풀어나가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5월 10일 이전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같이 배석을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 대표 패싱이 되는 건가요? 아, 뭔가 이 카운터 파트가 또 안 되는 거네요. 그건 좀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차제에 이렇게 물꼬를 터서 예. 만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제가 윤기찬 변호사도 더 다르게 드릴게요. 짧게 드릴게요. 한 1분 30초 정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 약간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겁니까? 새로운 박광원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패싱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박광원 됩니까? 대표가 당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의례적인 일종의 프로토콜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먼저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 특히 대통령실은 지금 1주년이 다가오잖아요. 이 1년 동안 지지율이 뭐 20%대로 곤두박질 쳤다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가 웬만해서 부정평가 60%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양국법, 간호법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매 건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거 제대로 된 지금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든 원내대표를 만나든 그게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딱 한 가지 목표, 목적이라면 누구를 먼저 만난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초청하는 쪽이든 아니면 불림을 받아서 가는 쪽이든 다만 모양상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뭐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1대1로 만나는 게 부담된다면 이번 해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항상 대통령들이 하는 것처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같이 만나는 식으로 디딤돌을 삼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뭐 1대1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가 먼저 만남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법 그거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보다 더 갈등이 있고 더 이해관계 집단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추가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개인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는 고집 꺾지 않아도 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또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의 만남이라는 건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 대통령실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정당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치면 정의당 등 정당 같이 만나자고 했던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어떻게 그럼 국민의힘 그 당은 초청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난 2번에 걸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었지만 취임식쯤 해가지고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때문에 못 오겠다고 안 왔던 것이고 두 번째 또 사정이 있어서 안 오신 거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안 오신 적은 있어도 안 만나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2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분이 만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정당 대표자를 만날 때 이재명 대표는 만날 수가 없죠. 여기서 같이 만나야죠. 아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정당을 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이거 안 만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사실과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손석희 변호사 말씀하시고 아울러 제가 질문드리면 사실은 여당 내에서 나온 게 아니 지금 수사 대상인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입장을 바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때 헌재에서 예를 들어 재판을 하고 있다. 예. 이럴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보고 이게 만나서 우리 그 국정 민생 좀 챙기자 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날까요?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개, 예.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지금 성남 FC 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쌍방울 수사 중에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피고인 피의자를 만나면 예.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시 수사에 뭐 좀 살살 봐주라, 좀 이게 재판도 좀 가볍게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야당 대표라면 이게 만났겠느냐고 박 대통령은 인정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재판 중에 있으니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걸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아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대국민 쇼 정도? 와, 나는 이게 대통령은 속이 좁아서 내를 안 만나지만 나는 이게 민생을 생각해서 방금전에 영상에서 봤던 모습. 이런 이게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 이래 보면 돼요.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것 같다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이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박광원 원내대표는 조금 자유로워진 건가요? 뭔가 부담을 덜은 건가요? 아무튼 저렇게까지 됐으니까요. 뭔가 또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는 일회용 컵까지. 이게 무슨 소릴까요? 사사건건 충돌하는데 일회용 컵 얘기가 나오나 봐요. 자, 그럼요. 화면으로 일회용 컵 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며칠 전에 청와대 앞에 이제 어린이공원 개장 등등해서 그 앞에 이제 야외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 야외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얘기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보니까 이거 커피 아이스 커피잔이네요. 커피잔. 일회용이잖아요. 그 옆에도 보면 뭐 일회용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지금 빨대가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진을 올리면서 이 조명래 전 장관이 일회용 컵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더니 많은 분들이 뭐지? 일회용이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거 전 정부잖아요. 2017년 5월이니까 전 정부 출마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수석 비서관들과 산책하는데 다 일회용 컵 들고 왔어요. 이때 이거 나오고 나서 비판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들이 일회용 들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 나오니까 뭐 설명도 있었고 일회용 쓰지 말아야 되죠.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좀 더 흐른 이게 정부 회의예요. 확대 경제장관의 2018년 2월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커피잔인데 다 일회용이에요. 그냥 다 일회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문재인 정부의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약간 역공 비슷하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유기찬 변호사. 이거 역풍 분 것 같은데요, 이거? 저게 그러니까 사사건건이에요. 뭐냐면 역사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맥락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성찰 없이 그냥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 장면만 놓고 보면 저 말씀도 맞죠. 근데 저 이전에 2017, 18년도에는 이미 코로나가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위생상의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을 시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썼단 말이죠. 저거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더 크다는 거죠. 지금은 위생적 이유 때문에 일회용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를 떠나서 그런 시시비비를 떠나서 지금
이전에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일회용품 많이 쓴 게 좀 아쉽네요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전 정부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또. 그럼 저거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건 평가가 아니고 선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건 그냥 진단하고 선동하는 거죠. 이 정부의 모든 일은 잘못한 것이고 이전 정부의 모든 일은 잘한 것이다. 꼭 국민이 선거할 때 그런 선동이 먹혔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건데 앞으로는 아마 국민들도 그런 선동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실 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영상도 준비된 게 있는데 일단 전현직 대통령이 등장하는 영상이 먼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자, 전 정부 5년과 지금 정부의 상황 완전히 다르죠 지금? 보는 시각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인사들 역시 만만치 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전 정부와 전 정부 인사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 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종전선언 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에 국민은 낯이 뜨겁습니다. 반성은커녕 자랑 일색이라니 참으로 창피한 줄 모르는 뻔뻔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산봉우리라고 떠받들던 중국 가면은 혼밥 먹고 경호원들에게 기자들이 얻어맞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동맹으로 복원시킨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파이 열창하고 기립박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인정해 주신다면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거기서부터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사고의 100%는 다 대통령의 잘못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김유정 지원님 뭐 여야를 떠나서 서로 상대를 악으로 보고 다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되면 이거 갈등만 더 커지고 진영 대결로만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무당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인사들에 비해서 도덕성 이런 얘기 하셨는데 대통령 자신도 전 정부 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탁현민 전 비서관이나 아까 그 조 환경부 장관이나 조명래 전 장관. 네, 전 정권 인사잖아요. 그분들은 뭐 이야기는 앞뒤 좀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정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일성들, 그 대변인들의 논평 보면
문재인 정부가 빠지면은 논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전 정부 탓할 거면 우리는 정권 내준 민주당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권을 내줬고 예. 뺏겼잖아요. 그러면은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야죠. 그런데 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도 문재인 예. 정권 탓만 하고 있다면 이 정권도 어떻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로 뭐 그냥 그쪽 탓이에요. 그쪽 탓이에요.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전직 대통령 중에 행보들이 눈에 띄는 게 많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 참 많이 소개 들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행보도 지금 예고된 게 있죠. 앞서서 이상토크에도 나왔는데 15일에 옛 참모들 20명과 동행해서 청계천 걷기 무려 2시간을 걸을 예정이라고 하죠. 뭐 산책일까요? 그래서 여기 청계천을 찾는데 자, 이게 질문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청계천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1분여씩만 딱 들 텐데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할까? 이걸 맞춰주시는 건데 추정해 주는 겁니다.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먼저 윤경호 소장님. 나도 있어. 존재 과시죠. 잊혀지는 게 싫다. 뭐 얼핏 보면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겠죠.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서울시장으로서는 청계천에 가서 저렇게 본인이 참모들 데리고 쫓아다니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고 하는 그 대목을 아무리 사면이 됐지만 예. 과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해서 국민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던 분이다라고 과연 명예 회복을 시켜줄까? 그건 좀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3월, 4월 약간 외출 같은 활동들이 있었고 약간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그리고 청계천은 사실은 이게 또 의미가 좀 정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소정욱 변호사 앞서서 봤던 이 생각 물음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한 단어로 역사의 법정. 예. 역사의 법정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정도 자리까지 하면요. 예. 결국 현실의 법정보단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훗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이게 몇백 년 전의 왕으로 보면 저는 노태우 대통령 북방 정책. 예. 그다음에 우리 청계천 복원. 그다음에 4대강. 이거는 치수 사업으로 몇백 년 뒤의 역사책에는 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했더라. 또 청계천을 복원했더라. 우리 영조 때 이후에 몇백 년 만에 처음 한 거거든요. 이것만 남습니다. 그 사소한 건 안 남아요. 예. 결국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업적으로 평가한다. 예. 이래서 저는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굳이 지금 가는 거다. 예. 혹시 소정욱 변호사도 뭐 가십니까 이런데? 어차피 가봐야죠. 예. 같이 갑니까 여기? 예. 그럼 이 20여 명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혹시? 아니 그날 제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신다고요? 예. 초청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예. 그러시군요. 아니 아무래도 참모들 20여 명이지만 뭐 그 정도만 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15일 날 청계천 간다 이겁니다. 자, 아까 사실은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행보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다큐 영화가 지금 오는 10일 날 개봉이 되는데 혹시 김유정 전 의원님 네. 다큐 영화 혹시 보실 계획 있으세요?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뭐 그 개봉하는 당일날 5월 10일 날 예. 그 가서들 본다고 하는데 예. 뭐 그날은 뭐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보실 계획은 있고. 예. 그럼 정치인 혹시 아닌 인간 문재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 평산 책방은 가실 계획 있으세요? 뭐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요. 요즘에 이제 뭐 단일한 책 한 권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에는 한 권 출판해서 한 10,000부 팔리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알겠습니다. 책들이 있고 뭐 5,500권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요. 인간 대통령을 뭐 바라보고 싶은 그런 국민들의 그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